아니 설마 너 이깟 일로 이혼할 건 아니지? 원래 남자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만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줘. 아줌마,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짓거리세요? 시댁은 허구한 날 돈. 남편이란 작자는 여자랑 바람나서 헬렐레 하고 다니는데 무슨 용서를 그 입에 올려요. 만약 당신 딸이 결혼해서 당신 사위가 바람 폈어도 이따위로 말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줌마 너무 개념이 없으시네. 저는 결국 여태 참고 참았던 말들을 속 시원히 쏟아냈습니다. 그야말로 가슴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크게 배신당하는 일을 겪는다는 게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코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 흔하지 않다고 믿고 있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고 저는 그 일로 인해서 크나큰 아픔과 상처를 받아야만 했어요. 꿈에도 몰랐던 남편의 두 얼굴을 알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제 사연을 함께 들어봐 주시고 따끔한 조언이든 따뜻한 위로든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싱인 42살 심하영이라는 여자입니다. 저도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날이 다오네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1년 3개월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유독 과묵하고 학구열이 뛰어났는데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왜 그토록 학업에 매진해야 했는지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야 자세히 듣고 알게 되었네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얼마 되지 않아 무슨 일인지 남편은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날 남편이 꽁꽁 감춰온 가정사를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직도 그날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코끝 시린 겨울날 한적한 포장마차에서였어요.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크게 망해서 전화세 내기도 힘들었고 기름 보일러도 떼지 못해서 온 가족이 벌벌 떤 적도 많았어. 그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하던지. 이제야 털어놓는 거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공부에 집착했는지 몰라. 남편이 녹록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여태 과묵하게 학업에만 몰두해야 했던 이유가 어려운 가정사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제 당황한 기색에도 남편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나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어. 꼭 알아주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과 감히 결혼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내 인생을 걸고 당신을 꼭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울먹이며 고백을 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불우했던 과거사를 고백하며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이 사람을 어찌 제가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당시엔 오히려 제가 산부인과 의사고 저희 집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돈 때문에 고생한 사람 이제부터라도 편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린 날 부모님은 탐탁지 않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좋다고 하니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아무래도 가진 것 없이 결혼해야 하는 남편의 처지가 못마땅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신혼집을 얻을 때도 부모님이 절반을 보태주셨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대출받아서 장만해야 했기에 하나뿐인 딸이 없는 집안에 시집을 가는 게 마음에 걸리셨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착한 마음만을 보고 친정부모님의 우려 속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친정에도 잘하니 부모님도 점점 마음을 열고 남편을 좋아하시더군요. 시댁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남편이 워낙 제게 잘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정하고 말주변이 좋은 남편 덕에 하루하루가 즐거웠거든요. 주변 친구들조차도 제게 좋은 남편 둬서 좋겠다고 다 부러워할 정도였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는 늘 시댁이었어요.
아가, 넌 참 시집 잘 왔다. 우리 경수 같은 애가 어디 있니? 잘생겼지, 성실하지, 똑똑하지. 네, 어머님, 그러게요. 아가, 그러니까 너 경수한테 잘해. 알았지?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제가 결혼을 잘했다는 말을 내뱉으시던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니까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군요.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몇 번이나 반복이 되니 결국 남편에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나한테 시집 잘 왔다고 하시는 거야? 난 어디 하자 있어? 자기야,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냥 자기 자식이라 예뻐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 어차피 내가 장가 잘 간 거 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건데 뭘. 내가 이번 주 저녁 설거지도 한번 다 할 테니까 화 풀고 당신은 푹 쉬어, 응? 나 이번 주 병원 당직이거든? 참나. 제가 투덜거릴 때면 남편은 늘 너스레를 떨고 비위를 맞춰주니 저 역시도 못 이기는 척 풀어지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 없으시고 말을 막 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에게 과거사를 들은 이유라 오히려 시댁이 안쓰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여유가 있는 친정에 비해 시부모님은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다녀오신 적이 없으셨고 값비싼 레스토랑 한번 가본 적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몇 번이나 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애미야, 미용실이랑 피부관리 좀 받으려고 하는데 한 5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되겠냐? 네? 어머님, 무슨 미용실이랑 피부관리요? 갑자기 전화를 거셔서 생전 받지 않던 미용실과 피부관리를 하시겠다 하더군요. 50만 원만 달라고 하시는데 당연하다는 말투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관리냐고 되묻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말하셨죠. 친구들이 같이 받자고 하는데 다 며느리가 해준다고 자랑을 하길래 나도 며느리로는 꿀리지 않잖니? 내 며느리 의사인데. 의사 며느리라며 저를 추켜 세우시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가도 얼마나 받고 싶으면 그럴까 싶더라고요. 혹시나 친구분들 사이에서 기가 죽으실까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곤 바로 50만 원을 이체해드렸습니다. 당황스러운 부탁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노릇을 한 것 같아 당시엔 뿌듯했네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결혼을 할 때부터 양가 집안 차이가 많이 났기에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남편의 길을 더 이상 죽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어머님의 뻔뻔한 요구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시댁과 한 동네에 살기에 어머니는 가끔 제게 연락도 없이 불쑥 저희 집에 찾아오시곤 했어요. 그래서 늘 한 동네 사는 게 불편했는데 이사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제 휴무였어요. 뜬금없이 대낮부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혹시 또 저희 집에 오시려는 건 아닌지 내심 긴장했어요. 아가, 너 지금 어디니? 집인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 여기 너네 집 앞에 시골 밥상인데 잠깐 올 수 있겠니? 네, 어머님. 지금 갈게요. 어머님은 웬일로 평소 자주 가는 식당이라며 저를 그 식당으로 부르시더군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얼른 겉옷을 걸쳐 입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도착한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시어머니와 친구들 모두 거나하게 취하신 채 술판을 벌이고 계셨던 겁니다. 무슨 잔칫날처럼요. 평소 저를 따로 부르는 분도 아니셨고 더구나 이렇게 친구분들이 있는 자리에 왜 저를 부르셨을까 싶어 쭈뼛하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벌건해진 얼굴로 웃으면서 쩌렁쩌렁 친구분들에게 저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아, 우리 며느리 왔니? 여기 우리 며느리 결혼식 날들 봤지?
안녕하세요. 아, 그 잘난 의사 며느리?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잔뜩 취하신 친구분들이 돌아가며 제게 인사를 건네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본론으로 들어가시더군요. 내가 네 자랑 좀 했더니 좀 불러보라길래 전화했어. 우리 며느리 의사잖아, 의사. 아, 네. 감사해요, 어머님. 아가, 이거 얼마 안 먹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계산 좀 해줄 수 없을까? 네? 계산이요? 제가요? 아, 내가 며느리 자랑을 이만큼 했는데 계산도 안 해주고 가면 좀 그렇잖아.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계산을 시키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였습니다. 황당했지만 분위기상 제가 꼭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잔뜩 취한 친구분들과 시어머니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싫다고 하면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고 여기 있는 모두가 저를 두고두고 경우 없는 며느리라고 욕할 게 눈에 보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아른거린 건 남편의 얼굴이었네요. 다행히 비싼 곳이 아니어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심호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와 남편은 아기를 준비하기로 결정한 후였고 추후에 아기가 생기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자꾸 계산을 시키고 돈을 요구하는 시댁을 어찌해야 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제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자주 저를 끌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아가, 너 내 친구 정은이 알지? 걔 손주가 돌이라는데 내복이라도 사주는 게 어떨까? 네? 제가요? 어차피 정은이 손주 내복 사주면 니들 애기 낳았을 때도 정은이가 내복 하나 해줄 것 아니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시어머니 친구분의 손주인데 왜 제가 결제를 해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하지만 워낙 자잘한 금액들이라 따지기도 민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내키지 않는 시댁이었지만 남편만큼은 정말 제게 잘했네요. 결혼하고도 온갖 기념일을 챙겼고 집안일도 오히려 나서서 더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자주 제게 말실수를 하시고 무례하게 굴어서 남편은 더욱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좋으나 싫으나 내 남편 낳아준 부모였기에 저 역시도 불편한 티를 내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주변에 딱히 시댁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지 않았기에 친구들은 그저 결혼 이후에도 변치 않고 저를 챙겨주는 남편의 모습을 항상 부러워했는데요.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는 게 좋아서 저도 구태여 시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희 남편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았죠. 그래서 더 모임에 나가는 게 즐거웠던 건지 모르겠네요. 못 보던 가방인데 뭐야? 받은 거야? 요번에 결혼기념일이었다고 남편이 사줬네. 야, 너네 부부는 아직도 사랑이 넘치는구나. 난 한 번도 가방 못 받아봤는데. 우리 남편이 사랑꾼이긴 하지. 그러니까 이런 남자가 어딨냐고. 그날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남편 자랑으로 흘러갔어요. 모인 친구들 대부분이 인꼬부부기에 서로 남편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한 친구가 큰 소리로 흐느끼며 테이블 위로 엎드리더군요. 슬기야, 너 갑자기 왜 울어? 친구들 모두 깜짝 놀라 황급히 티슈를 뽑아 우는 그 친구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내 남편 바람 폈어. 그렇게 나만 사랑한다고 하던 놈이 바람 폈다고. 뭐?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울지만 말고 좀 말을 해봐. 당시 울먹이며 남편의 외도를 고백한 친구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친구라 더 놀랐네요. 결혼 준비할 때 스냅업체나 메이크업샵 소개를 받는 등 정보 공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안 울어?
나 이제 이혼녀 되게 생겼는데, 애도 있는데, 이제 막 돌된 애는 어떡하냐고. 나 진짜 죽고 싶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자 다 똑같아. 내가 악담하는 건 아니지만 너네도 너무 남편 믿지 마. 이제 막 돌이 된 애를 두고 어쩌면 좋냐고 우는 친구를 보자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울고 있는 친구의 남편은 소문난 애처가였기에 저희는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친구를 위로해주고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을 조언해 주었지만 와중에도 저는 남자는 다 똑같다는 말만큼은 동의할 수가 없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남편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가 딱하고 안쓰럽지만 그건 친구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향이 같은 친구가 제게 은근히 물어보더라고요. 너 만약에 경수 씨가 바람 피우면 어쩔 거야? 우리 남편이? 퍽이나. 겁이 많아서 바람 필 위인도 못 돼.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슬기 남편은 뭐 바람 필 줄 알았겠니? 그래도 아니야. 우리 남편은 절대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상상조차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친구는 웃는 제 모습을 바라보다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말하곤 돌아갔어요. 저도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그땐 친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고요. 내 남편은 그럴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역시나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싹 치워놓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 사이에 아이만 생긴다면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늙기 전에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혹시라도 우리가 다투게 된다면 그 원인은 온전히 시댁일 거라 믿었네요. 하지만 시댁으로 인한 다툼이라 해도 남편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이 또한 충분히 이겨낼 거라 자신했고요. 이렇게 언제까지나 행복했다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다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신, 처녀 때는 몸무게가 50kg도 안 나가더니 지금은 한 60kg 나가지 않아? 너무 살이 쪘네. 이게 뭐야? 어느 날 단 한 번도 제 외모에 대해 지적을 한 적 없던 남편이 제가 살이 쪘다며 저를 거울 앞에 세우더군요. 결혼하고 살이 많이 찐 건 사실이지만 막상 남편의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제 외모나 스타일에 대해 불만을 표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싫어? 그런 건 아닌데. 당신 운동 좀 해야겠어. 보기가 영 좀... 보기가 좀 뭐? 지금 내 모습이 보기 싫다는 거야? 놀라서 되물으니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네요. 아니야. 말끝을 흐리며 방을 나서는 모습이 전에 없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저는 남편 말대로 제가 너무 살이 쪘나 보다고 스스로를 탓했네요. 그리고 몇 년을 함께 살았으니 권태기가 올 법도 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주는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다 싶어 몸이 건조해진 그의 태도를 바꿔보려 남편 생일날 정성스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미역국 끓였는데 조금이라도 먹고 가. 됐어. 나 양치했어. 그래도 내가 끓였는데 한 술이라도 뜨지. 늦었는데. 평소 같으면 고맙다고 말하며 먼저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을 텐데 생일상을 보고도 짜증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에 울컥했지만 억지로 남편을 끌어다 식탁에 앉혔네요. 저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자리에 앉은 남편은 억지로 한술 뜨더군요. 이게 뭐야. 그냥 차려주지 말지. 양치 다 했는데 또 해야 되잖아. 오만상을 찌푸리며 하던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제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하고 바로 출근을 했어요. 그가 좋아하는 잡채미어 갈비찜 미역국, 오리고기를 잔뜩 해놨는데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 덕분에 더욱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서운했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정말 운동이라도 해서 몸매 관리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남편과의 사이가 전과 달리 미묘하게 달라진 게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남편은 확실히 전과 달랐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태도가 변한 건 바로 이때쯤일 거예요. 여보, 나 오늘부터 작은 방에서 잘게. 멀쩡한 침대 놔두고 웬 작은 방? 얼른 들어와. 아니야. 나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일찍 나가야 되고 또 피곤해서 코도 고는데 당신 편하게 자. 저를 위한답시고 남편은 어느 날부터 작은 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갖기로 해놓고 방을 따로 쓰면 어쩌냐고 화를 냈지만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그렇게 하자더군요. 혼자 자기를 완강히 고집하는 남편의 뜻에 따라 저희는 그렇게 각방 생활을 시작했네요. 홀로 안방에 누워있자면 남편과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까지 도란도란 얘기하던 때가 그리워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쯤 남편은 정말 야근이 늘고 출장도 잦았기에 프로젝트로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단순하게 넘겼습니다. 의심할 생각조차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유독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새벽 2시였고 당연히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지만 작은 방에서 웅얼웅얼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귀를 갖다 대고 들어보려 했지만 자세히 들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했죠.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저는 작은 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뭐야? 누구랑 통화해? 제가 방문을 열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최근 들어 계속 피곤하다는 말만 내뱉던 남편이 새벽 2시가 넘은 그 시각에도 말똥말똥 눈을 뜨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통화라니? 내가 누구랑 통화를 해? 나 유튜브 보고 있었어. 왜 말도 없이 방문을 벌컥벌컥 열어? 깜짝 놀랬잖아. 노크 좀 해. 문을 잠그던가 해야지 원.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짜증이야. 분명 뭔가를 묻고 대답하는 소리였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니 수상하더라고요. 또 지나치게 화를 내는 모습에 기분이 상했지만 더 캐물어봤자 화만 낼 게 뻔하고 늦은 새벽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꽤나 놀랐겠다 싶어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 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네요. 그날은 저녁 11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이 귀가를 했고 그날도 프로젝트로 인해 너무 힘들었다고 투덜대더군요. 옷을 벗고 샤워를 하러 들어간 남편의 빨랫감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심코 남편의 양말을 보는데 긴 머리카락이 붙어있더라고요. 저는 단발머리였기에 확실히 제 머리카락은 아니었죠. 신발 벗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나 보다 하고 넘기기엔 어딘지 모를 찝찝함이 남아 결국 샤워를 끝내고 나온 남편에게 물었네요. 당신 오늘 점심 어디서 먹었어? 구내식당이지. 그럼 저녁은? 저녁에도 구내식당 이용했지. 돈 아깝잖아. 출근해서 지금까지 신발을 벗을 일이 없던 남편의 양말에 도대체 왜 긴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계속 사무실에만 있었어? 그렇다니까. 왜? 그럼 당신 양말에 붙은 이 머리카락은 뭐야? 남편의 양말에서 떼어낸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어요. 남편이 유심히 머리카락을 노려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뭐야? 그거 내 양말에 붙은 거 맞아? 그럼 당신 양말이지. 당신 양말에 끼어있는 걸 내가 방금 뗐는데. 우리 여태 바빠서 친구들이랑 제대로 된 집들이 한번 못했어. 우리 집에 온 사람도 양가 부모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긴 머리카락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 남편은 그제서야 뭔가 생각났다는 듯
점심시간에 잠시 어머님 댁에 들렀다고 하더군요. 나 잠깐 어머니가 화장실 등이 나갔다고 좀 봐달라고 하셔서 어머니 댁에 다녀왔어. 상아 머리 길잖아. 갑자기 어머님 댁에?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럼 잠깐 갔다 온 것도 말해야 돼? 정신없어서 말 못했어. 다음부턴 말할게. 남편은 머리카락의 주인이 신우라고 말하며 돌아섰지만 어딘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시시콜콜 모든 일을 이야기하던 남편이었기에 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캐물으면 짜증만 날 것 같았고 고작 머리카락이었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네요. 그러나 의심의 실체가 드러난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서였습니다. 회식이라 늦는다는 남편의 말에 먼저 잠을 청하려고 해도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더군요.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게 한눈에 봐도 주량을 넘길 정도로 먹었구나 생각했죠. 뭔 술을 이렇게 먹었어, 인간아. 이렇게 술 먹으면 큰일 나.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도록 먹어? 작은 방으로 비적비적 들어가는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외투라도 벗으라고 소리치는데 그 순간 남편이 바닥에 토를 하더군요. 평소 술을 마시던 사람도 아니었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이 사람 역시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습니다. 등을 두드려준 뒤 황급히 닦을 것을 가져왔네요. 남편은 본인이 토를 한 줄도 모르고 작은 방 매트 위에 코를 골며 드러누워버렸어요. 그렇게 한참 바닥을 닦고 있는데 남편의 잠꼬대가 들렸어요. 태연아, 나도 너 좋아. 나도 보고 싶어. 근데 나 이제 가야 돼. 내일 또 보면 되지.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낯선 이름에 저는 그만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남편의 달라진 태도와 찝찝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네요. 잠꼬대하는 남편을 흔들어보며 다시 말해보라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이었어요. 태연이? 다시 말해봐. 뭐? 누구라고?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이 찝찝한 마음을 다 씻어내고 싶었지만 생전 휴대폰을 잠그지 않던 사람이 웬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었더라고요. 야, 비밀번호 뭐야? 휴대폰 비밀번호 뭐냐고? 그렇구나. 그 길로 저는 남편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혹시나 블랙박스 영상에 뭐라도 잡힐까 싶어 확인해봤지만 블랙박스는 포맷이 되어 있었어요. 여태 우아하게 생각했던 남편의 모든 행동들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소름이 끼치더군요. 생각보다 치밀한 행동과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속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태연이란 낯선 이름, 그리고 잠긴 휴대폰과 포맷된 블랙박스를 보고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신했습니다. 그간 은은하게 남편의 옷에 배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며 잦은 야근과 주말 출장 등 모든 퍼즐이 다 맞아떨어지더군요. 처음엔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향수 냄새도 직장 생활을 하고 동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배워올 수 있는 거라 위로하며 넘겼습니다. 저만 알던 사람이었고 바람을 필 위인도 못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의심들을 떨쳐내려 애썼나 봐요. 하지만 기분 나쁜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 저는 지체할 수가 없었네요. 마음 같아선 제가 직접 남편의 뒤를 캐고 싶었지만 저도 출근을 해야 했기에 결국 흥신소에 문의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흥신소를 이용하는 게 괜찮을까 걱정했지만 사연 채널을 통해 흥신소로 외도의 증거를 잡은 경우를 많이 봐왔기에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려운 발걸음을 하게 된 거죠. 아직도 처음 의뢰를 하러 흥신소에 방문했을 때 느낀 낯선 공기와 직원들의 사무적인 태도가 기억이 납니다. 간단한 상담을 진행했고 흥신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했네요. 우선 의뢰를 하고 성금을 치른 뒤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3주 내로 연락을 주겠다고 답답해도
절대 남편에게 티를 내거나 단독으로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당부에 초조한 시간이 어찌나 더디게 가던지. 무척 긴장됐지만 그래도 제가 우려하던 소식만큼은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저의 쓸데없는 의심으로 끝나는 해프닝이기를 바랬어요. 평범한 여느 부부들처럼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네요. 하지만 그렇게 3주가 흘러갔고 흥신소를 통해 받은 연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고객님, 좋지 못한 소식이라 죄송하네요. 남편분 완전 쓰레기예요. 흥신소 직원의 첫 마디더군요. 이후로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발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잔금도 받아야 하니 이따 퇴근하시면 저랑 보시죠. 퇴근하기 무섭게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수집한 사진과 영상을 제 두 눈으로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상간녀와 오피스텔까지 얻어 왔다 갔다 하고 있더군요. 두 집 살림을 하는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남편의 불륜행각, 그리고 진한 애정행각과 둘의 아지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스러웠죠.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울며 말하던 친구를 위로해줄 때까지만 해도 내 남편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믿었고 가난한 가정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습이 인상 깊었기에 눈앞에 펼쳐진 증거를 보고서도 이게 내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제 나머지 잔금 주시죠. 흥신소 직원은 충격에 빠진 저를 보고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 가정이 파탄난 것조차 그들에게는 반복되는 일과 같은지 딱딱한 그 시선과 목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더군요. 약속한 잔금을 치르고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길 그 짧은 순간에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가 원통함에 눈물이 흘렀다가 제 처지를 비관했다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도 했네요. 불현듯 이제 막 돌된 애를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하냐고 울던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가 없다지만 이혼을 마음먹기까지가 쉽지 않더군요. 남편의 불륜은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소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제게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집에 오자마자 곧장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나 회식이라 늦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놈은 뻔뻔하게 대답하더군요. 회식이란 단어에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령 진짜 회식이라고 해도 그를 기다려줄 마음은 없었어요. 당신네 회사는 무슨 놈의 회식을 그렇게 해? 요즘 우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금방 들어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제가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는 채 기다리라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상간녀와 얻은 오피스텔에 있을 것 같았고 저는 그 즉시 그의 핸드폰으로 흥신소 직원에게 받은 불륜 사진과 영상을 전송했어요. 그러자 회식으로 늦을 것 같다던 남편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시나요? 회식 핑계를 대던 남편놈은 30분도 안 돼서 집으로 뛰어오더군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무릎 꿇을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나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근데 정말 헤어지려고 했어. 정말이야. 잠깐 만나려는 애가 오피스텔까지 얻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녀?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걔같이 멋대로 얻은 거야. 난 싫다고 했는데 헤어지자고 했는데 막 매달리더라고. 그냥 거기서 밥만 먹자고. 진짜 밥만 먹자고 해서 나 밥 먹은 적밖에 없어. 변명이나 거짓말에 조금의 성의도 없더라고요.
누굴 바보로 하는지. 밥만 먹기 위해 오피스텔을 얻었고 그 안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에 저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얻어서 밥만 먹었다고? 거짓말도 작작해라. 밥만 먹길 뭘 밥만 먹어. 내가 보낸 사진이랑 영상 똑바로 안 봤구나. 너 그렇게 나한텐 집안이 힘들어서 어떻게든 대기업 들어가야 된다며. 근데 너 어떡하니? 이제 그 회사도 잘릴 텐데. 너 내가 호구로 보였나 봐. 나 이렇게 안 끝낼 거야. 미안한데 나 남편 바람 눈 감아줄 정도로 안 착해. 넌 네 죄값 달게 받아. 참을 수 없는 화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에 몸을 바들바들 떨며 말했어요. 남편 놈은 제 어깨를 끌어안으려고 하더군요. 더러워. 그 손 치워. 거칠게 손을 뿌리치자 남편은 얼른 제 눈치를 보더니 이내 무릎을 꿇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까? 말만 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두 손 모아 비는 모습에 화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한심한 놈을 믿고 의지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네가 만난 상간녀도 유부녀더라? 가정 있는 애들끼리 어떻게 이런 생쇼를 할 수가 있니? 진짜 믿을 사람 없다더니.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도 그렇지 너네가 사람이야? 어? 니네가 인간이냐고. 아니 지금이라도 우리 조상님한테 정말 감사하다. 너랑 사이에서 애가 없다는 게 천만 다행이야. 제가 내뱉어도 흠칫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애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소망했는데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을 하게 되다니 하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 역시 부모님이 보태주시고 제가 대출을 받았기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남편 놈을 맨몸으로 쫓아낼 수 있었네요. 입사 후 소처럼이란 전 남편 놈은 워낙 시가에 들어갈 돈이 많았는지 모아둔 돈도 없었고 오히려 대출만 더글더글했거든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냥 기다려. 결정? 어떤 결정?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지금 당장 안 나가면 나 니네 회사로 쫓아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나가라고. 넌 그냥 기다리기만 해. 소리치는 제 모습에 어쩔 수 없다는 듯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저는 남편의 뒷모습이 늘 짠하고 안쓰러워 보였는데 그날따라 발로 걷어차고 싶을 정도로 보기가 싫었네요.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남편 놈을 내쫓고서 다음날 저는 곧장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결혼 생활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만큼 믿음이 깨졌기에 헤어지고 싶었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소송을 하는 중에도 남편 놈은 매일같이 집 앞으로 찾아와 제게 미안하다며 울부짖더라고요. 싹싹 빌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약해질까 걱정이 됐지만 아무리 반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용서되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5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남편이 1년 동안 오피스텔을 얻어 바람을 피웠다는데 어느 누가 흔쾌히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잘못을 빌면 빌수록 더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잘못했단 말 한마디로 용서될 거였으면 나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여보, 진짜 미안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회사를 옮기라면 옮길게. 그러니까 제발. 저와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는 남편 덕분에 이혼은 결국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저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인 손으로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뜬금없는 시모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왜 전화를 안 받니? 전화기가 고장이 났나? 혹시라도 대신 제게 사과를 하고
아들의 용서를 구하려나 싶어 전화를 받아봤지만 들려오는 말은 가관이었어요. 시모의 목소리를 듣자니 전 남편 놈이 아직 시모에게는 말하지 않은 듯 하더군요. 무슨 일이신데요? 다름이 아니라 네 시누이가 곧 시집을 간다지 않니? 그런데요. 처음으로 시모의 말에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사실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여태 당한 게 있어 마지막엔 한마디라도 속 시원히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처음 듣는 제 냉랭한 목소리에 시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계속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그런데요라니 뭘 또 말을 그렇게 남처럼 하니? 네 신우 시집 가는데. 네 신우 시댁 사람 집안이 꽤 좋은가 보더라고. 근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니? 네가 한 5천만 원 정도 보태줘야겠다. 5천이요? 그런 큰 돈이 어딨어요 제가. 너 왜 그러냐? 애도 없으면서 무슨 돈을 이리 꽁꽁 싸매. 됐고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5천만 원 입금해라. 여러분, 이게 과연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돈 빌리는 사람이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평소 시모가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은 해왔지만 이혼 소송 중인 이 와중에도 굳이 더 참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속 시원하게 끝낼 수 있을까 생각했죠. 우선 저는 현금으로 뽑아 삼촌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현금으로 뽑아서 퀵으로 보내드릴게요. 퀵? 그건 위험하잖아. 퀵이 뭐가 위험해요. 제가 안전하게 보내라고 당부할게요. 그렇게 저는 5천만 원 대신 선물을 보내드렸네요. 어머님, 아마 10분 뒤에 도착할 거예요. 제 선물 받으시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마 어머님은 그거 보면 만족하실 것 같네요. 그럼 끊습니다. 시모는 정확히 20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시모의 기겁한 목소리에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예, 아가, 이게 누구냐? 이거 우리 아들 맞아? 옆에 이 계집애는 누구야 대체? 이게 무슨 망측한... 당신 아들이 바람핀 사진이잖아. 내가 보낸 영상도 끝까지 보세요. 부끄러워서 그 영상만큼은 보내드리기 싫었는데 어머님이 자꾸 돈 하시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라고 매듭 지으려고 보내드린 거예요. 정말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다른 사람 아니니? 우리 아들 맞아? 뭔가 오해한 거 아니야? 이젠 본인 아들도 못 알아보시겠어요? 똑똑히 보세요.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인지.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너 이혼할 건 아니지? 원래 남자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만 날 봐서라도 용서해줘. 어떻게 불륜의 증거를 빤히 보고도 시모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반대 입장으로 본인의 딸이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시모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것 같아 여태 참고 참았던 말들을 속 시원히 쏟아냈습니다. 아가! 잠깐만 전화 끊지 말아봐라. 내가 말 실수했다.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잠깐만이라도 내 얘기 좀 들어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시모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들어볼 것도 없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시모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네요.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용서해달라는 말을 반복했고 저는 결국 시모의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돈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계산을 하라고 저를 불렀을 때보다 바람핀 아들을 용서하고 넘어가라는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시모와는 이렇게 마무리 지었지만 전 남편 놈과는 이대로 조용히 끝낼 수 없더라고요. 당시 저는 심적으로 힘들었고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 약을 먹기에 이르렀는데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살이 급격히 빠지면서 탈모까지 저를 괴롭혔어요. 결국 저는 전 남편의 회사에 민원을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 고민하다 회사 인사과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 5년간 유지해오던 제 가정이 어떻게 파탄났는지 간략하게 적어서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수 씨 아내입니다. 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다니는 남편 박경수와 상간녀 김태현 씨의 외도로 인해 저희 가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에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이곳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회사에서 알면서도 묵인한다면 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이 좋은 회사에 다닐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와 함께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함께 보내버렸고 회사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져 상간녀의 남편도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중 역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품위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려 했지만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간녀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리 멘탈이 강하다 한들 사내에서 버젓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었겠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상간녀에게는 애가 둘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애들을 팽개치고 불륜을 저질렀던 상간녀는 알고 보니 외도가 처음이 아니었나 봐요. 그쪽 남편도 이를 갈았는지 소송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까지 뺏길 위기라네요. 가정을 두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가겠죠. 직장에서도 잘리다시피 나왔고 불륜 소문도 파다하게 퍼진 데다가 이혼으로 아이들까지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간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 남편은 회사에서 일은 잘했는지 징계가 내려지는 대신 지방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번화가도 마땅치 않은 시골 지방이라 그곳에서 쓸쓸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으로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으며 오피스텔까지 얻어 불륜을 한 둘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이 났기에 적지 않은 금액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어차피 집은 제 명의인지라 그놈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람핀 남편을 맨몸으로 내쫓으며 이로써 저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되었죠. 결혼 생활은 끝이 났지만 전 남편은 아직도 이혼을 인정하기가 힘이 드는지 아니면 먼 타지살이가 외로운지 주기적으로 제게 연락을 하더군요. 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잠도 안 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당신한테 상처를 줬을까? 나 너무 후회스러워. 당신을 생각했던 내 마음은 진심인데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어떻게 그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합치자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뻔뻔하게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저는 이 사람이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토록 믿음직스럽고 성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젠 전 남편을 떠올리면 초라하게 질척이는 모습뿐이네요.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말한 인과응보인가 보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잖아. 난 다시는 거지 같은 니네 집 식구들이랑 엮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누라 두고 바람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 합칠 생각은 더더욱 없어.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기를 참 예뻐했고 생명이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이 좋아 산부인과에 근무하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도 저희 부부에게 생명이 찾아오지 않은 건 하늘이 도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고 우울증도 겪었지만 지금은 전 남편과 시가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지워보려 열심히 제 일에 몰두하고 있네요. 누군가는 제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5년의 시간이 아깝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는 누군가를 알아볼 때는 좀 더 신중해야겠다는 교훈도 얻었네요. 단지 가정사가 불화하다는 이유로 무리한 심호를 참아주었고 과거 성실하고 과묵한 모습만을 기억하며 내 배우자는 절대 외도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제 자신이 틀렸다는 걸 몸소 배웠거든요. 아마 이곳의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 중 90% 이상은 가정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가정이 유지되려면 두 사람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결혼 생활은 부부가 함께 읽어나가야 하는 것이며 절대 상대 배우자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여러분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